프로그램 주원의 장면 그 시절 하나처럼 감슈고 다 그득한 리플레이 서영화가 박덕규 화백이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적에는 따뜻하고 환상적인 색으로 마감하는 사실주의 수채화를 그렸다. 그러던 날 우연한 토기와의 만남을 계기로 박덕규 화백은 가야와 신라시대 토기를 모티브로 하여 토기의 환상이라는 작품을 그리게 되었다. 투박하면서도 순박한 민초들의 애환을 25년 동안이나 화폭에 담아 남다른 예술 세계를 다져 지금은 20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 박 화백의 작품은 황토나 청회색을 사용하여 동물들의 문양이나 장신구 등을 암각화와 같은 두툼한 음각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은은하고 조화 있게 구성된 색조로 신비로움을 더해 영적인 세계의 느낌까지 들게 한다. 박덕규 화백의 작품을 대할 때마다 작품 속에서 응고된 천 몇백 년 전 시공간을 초월해 황토빛으로 우러난 새로운 감동을 받는다. 박 화백은 토기 자체를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각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서 선조들의 장인 정신과 예술성을 형성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그의 작품 하나하나마다 작가가 기울인 열정의 흔적이 생생한 선율로 드러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되는데도 왠지 언젠가 몇 번인 뵌 분 같아요. 왜 이럴까요? 그렇습니까? 네. 뭐 특색 있는 얼굴이라든가 그런 모습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평범한 얼굴이기 때문에 아마 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의 작품의 주제인 토기의 환상과 같은 것이 아닐까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과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선생님 고향 얘기를 잠깐 들려주세요. 예, 제 고향은 진주에서 가까운 하동읍이 되겠습니다. 읍에서 태어났죠. 뭐 하동이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고 아주 낭만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 대숲이라든지 흰 모래밭 아마 누구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 흘러간 노래말에도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그렇게 아름다운 낭만 있는 곳에서 선생님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는지요? 흔히들 그림 그리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상 저도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당시 그림이라기보다도 낙서지요. 종이였기 때문에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벽에다가 뭐 수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꾸잠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뭐 그림에 취미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분이 계신다면서요? 네. 제가 6살 때 하동에서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본에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 입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선생님 한 분이 야마모토라는 선생님이죠. 우리말로 하면 산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림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할 때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그 한국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림을 그리니까 아주 너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또 오후로 남겨가지고 특별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영향을 받았고 그분이 너는 열심히 그림을 하면은 좋은 화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칭찬과 격려의 말이 저 인생을 바꿔놨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도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기에 또 좋은 제자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진주 사범학교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 사범학교라면 초등학교 교원을 길러내는 곳이기도 한데요. 공부를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학생을 공부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방과 후에 대부분 그 서클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애들이 다 기가하고 난 다음에 그 서클이 있습니다. 미술부가 있어가지고 모여서 그림을 그렸죠.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진주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교직에 봉직해 오시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때를 기억하신다면요. 50년대 그 당시에 6.25 이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편 생활 하신 분들은 너나 할 것들이 전부 다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봉급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3개월 밀려서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교직을 사명감으로 알고 다 근무를 했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방송통신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또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또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고통을 겪은 셈이죠.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제가 즐겨서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요. 제가 퇴임은 99년 8월 말에 제가 교직을 퇴임을 했습니다. 총 교직 경력은 44년 6개월 동안 제가 봉직을 했죠. 네, 망경초등학교에서 제가 교직을 떠났습니다. 네네. 네, 박덕규 화백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선생님 교육계의 큰 어른이라는 것을 또 예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걸어온 44년의 세월, 그 세월의 편리 속에서 화가로 걸어온 한 교사의 발자국도 그리 편안치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박덕규 화백님의 초기 사실주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주로 초기에 어떤 작품을 그리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누구나 그림을 시작할 때는요, 다 사실적인 작품을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기초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분들 가운데는 뭐 수채화를 하는 분도 있고요, 구레바스로 하는 분도 있고 유화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수채화부터 시작을 했죠. 수채화를 가지고 실경사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다가 50년대 말에 와서 유화에 다시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유화가 뭐니 해도 그림의 본 바탕은 유화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장르가 있고 재료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수채화 또는 유화, 뭐 가시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림을 시작할 때는 수채화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또 수채화를 끝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화로 이제 바꾸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기 그림이 사실주의로서 상당히 따뜻한 색채감을 지닌 수채화라고 호평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수채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수채화는 말 그대로 물로 가지고 물감을 녹여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보내 수채화로서 온화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수채화가 아무래도 그 그림의 시발이기 때문에 일반 관객들이나 또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 누구나 그림을 시작할 때는 수채화를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어느 선에 이르르면은 그때부터 다른 물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감하고는 우리하고는 밀접한 또 친근감이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당시에 그리셨던 그림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50년대 또 50년대 후반 그 당시 그 수채화가 가지고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림이 너무 많아서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작품을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파스텔하고 유화 작품이 몇 점 있기 때문에 한두 점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이 작품이 물감이 아니고 파스텔로 합니다. 그 당시 칸나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서 벌써 60년의
사실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고 약간 변형을 시킨 그런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네. 요즘 아마 파스텔을 쓰는 작가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초반에 수채화도 하면서 파스텔도 하면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죠. 그 느끼는 감각이 다 다르고 색채의 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이런 초반 60년대 이 파스텔 작품이 되겠고요. 또 60년대 작품으로서 제가 좀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작품인데요. 유화네요. 이는 유화입니다. 예. 우리의 고향과 마찬가지죠. 이 산청에서 그랬는데요. 예.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남아있던 처갓집이 하도 아름답고 인상적이어서 제가 60년대에 담아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체를 그린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문과 지붕을 해서 좀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점은 네, 세 번째 이것도 작품. 역시 농가인데 우리의 고향이죠. 네. 이것도 유화 작품입니다. 예. 누구나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이 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잘된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60년대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집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직접 가서 예, 보고 현장에서 그러신 저는 거네요. 이 풍경을 할 때 예. 현장에 나가서 실경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경을 안 하면은 그 작품에는 생동감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반드시 그림을 그리고 제 작품 뒤에 보면은 어디에서 그렸다는 그 지명을 반드시 기록해 놓습니다. 네네. 예, 유화의 초기의 작품입니다. 예, 이렇게 초기의 그림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당시 떠올리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참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지금도 그 당시에 어려웠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50년 또 60년대 사실상 우리 주변에는 물감이 귀했습니다. 네. 수채화 물감도 귀했고 특히 유화는 구하기가 아주 힘들었고 더더욱이 이 캔버스를 만드는 그 배가 없기 때문에 도화지나 합판에다가 그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이에다 네. 그리고요. 그런 재료를 구하지 못해서 애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그 당시의 작가들, 또 우리 선배님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제가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저도 그런 당했고 지금 요즘 그리는 작가들은 그런 어려움을 모를 겁니다. 그림은 그리고 싶지만은 물감이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항상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지금이 행복한 때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그림에 대한 사랑으로 창작의 붓을 놓지 않으셨던 우리 박덕규 화백님이십니다. 우리 한민족은 누구나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술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박덕규 화백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도화지가 귀해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키웠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누구나 다 노력하면 이를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는 것은 곧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자로 화단의 후배로 박덕규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중진화가 조원섭 선생님으로부터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박덕규 화백님은 토기 시리즈를 그리시는 참 한국의 유일한 화백님이 있습니다. 평소에 박덕규 화백님은 박물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옛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중에 토기의 환상이 나는 그 그림을 계속 배출하고 계시는데요. 가야시대나 혹은 통일신라 시대 때에 그 토기의 무늬 이것을 하나의 현대 미술화식에서 작품에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 삼국시대 때에 우리 그 선조들의 그 얼을 갖다가 오늘날 현대 미술에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그 어른들의 그 뜻과 이 시대 때의 예술의 창조성을 하나의 접목시키는 그런 훌륭한 현대 미술로서의 가치성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SCS 창작 현장 다음 이 시간에는 파이프로 만들어내는 풍경이 아름다운 화가
박덕규 화백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토기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